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위장관외과의 장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소화기 수술 후에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위장관외과 의사입니다. 위장관외과는 외과의 한 분과로 위와 소장을 수술하는 분과가 되겠습니다. 위 수술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위암 수술일 텐데요. 실제적으로 위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이 외에는 위식도 역류증 질환이나 소화비만 대사, 비만 대사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생기는 종양이나 소장 협착증 아니면 소장 폐쇄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을 하고 있는 분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아 오면 많은 분들께서 수술 후에 회복하는 시기나 암 발생을 피하는 시기, 예를 들어서 위암 발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이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를 두 분을 수술을 하는데 서로 각각 다른 수술을 받게 되면 암 수술을 해서 장기를 절제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요렇게 되십니다. 제 환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명을 듣고 나시면 어떤 수술을 받으면 왼쪽처럼 되고 어떤 수술을 받으면 오른쪽처럼 되는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기계 하면 제가 그냥 구글에서 찾아온 그림인데요. 소화기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면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쭉 내려가서 소장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요 소장이 요렇게 해서 오른쪽 대장으로 먼저 음식물이 내려가서 쭉 돌아서 인제 배출되는 과정인데요. 실제로 음식이 지나다니는 길은 위 소장 뭐 이렇게 되지만 그림을 보면 간도 반드시 그려져 있고 췌장과 담낭도 그려져 있습니다. 췌장과 담낭이 소화에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소화를 크게 나누면 물리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소화는 사실 여기서 빠졌는데, 저는 이제 복부를 수술하는 의사니까 복부에 있는 장기 절제만을 다루는데요. 실제로는 이에서 가장 많은 물리적 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이 씹으면 되니까요. 근데 보통 입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머금고 있는 시간은 대략 1분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리적 소화는 실제적으로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위는 엄청 커다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음식물이 기계적인 연동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잘게 쪼개지고요. 거의 다 쪼개진 상태에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물리적 소화는 거의 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화학적 소화는 소화액으로 이제 소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은 기능을 하는 것은 췌장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소장액과 담즙이 기능을 하고, 위액은 거의 소화액이 화학적 소화에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물리적으로 소화시키는 기능은 잘라내고 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화학적 소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몸이 엄청 똑똑해서 가끔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이게 인제 적응을 해서 한 대충 시간이 좀 지나면, 예를 들어 4 주에서 한 8주 정도 지나면 거의 회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다 배우신 내용인데요.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건 이제 에너지가 나는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분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 밥 같은 거 드시면 입안에서 먼저 소화가 생기고 위에서는 전혀 소화되지 않습니다. 부셔지기만 하고, 이자액, 장액 이런 순서로 세 군데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화학적 소화가 단백질은 위에서 약간 이루어지고 이자액, 장액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사실 세 군데서 이루어지는데요. 지방은 불행히도 이 별로 막 많이 어디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쓸개즙하고 이자액으로만 분해가 돼서 이렇게 다 분해가 돼야지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 불량 시에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뭐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뭐 기력 없고 근육 빠지고 이런 거 말고
세 가지의 각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집중력 저하 생기고 우울해집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뇌는 탄수화물만 이용하니까요, 에너지로. 단백질 부족하게 되면 머리 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단백질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요. 지방의 흡수가 이 소화기계 절제 수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방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 설사, 지방변이 생기게 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설사, 지방변이 더 큰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흡수가 잘 안 되면 지용성 비타민 전체가 다 결핍되게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입니다. 제가 제일 자주 보는 장기인데요. 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여기저기 위치에 이름이 막 있죠. 위치에 이름이 있는 거는 그 이름 있는 곳이 다 어떤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화부식도 괄약근이 딱 잠기고요. 원래 유문 괄약부는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다가 음식이 안에서 다 부서지게 되면 유문 괄약부가 열리면서 완전히 곤죽이 된 음식물이 유문 괄약부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아주 큰 장기잖아요.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 주름을 펴서 음식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1.5리터까지는 쉽게 저장되고요.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많이 드셔도 괜찮으시잖아요. 한 4리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저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너무 많이 폭식을 하시게 되면 위가 과하게 늘어나서 위가 썩어서 위 절제 수술을 응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음식을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약간 분해해 주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음식을 완전히 곤죽을 만든다는 거고 위에서는 거의 흡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량의 물과 알코올, 철분을 흡수하는데 이 세 가지도 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가 없다고 해서 이런 물이나 알코올이나 철분의 흡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위치마다 조금 달라서 위쪽 위에는 주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주름이 펴지면서 저장고 역할을 해주고요. 이게 공간이 등 쪽으로 있는 위치에 있어서 등 쪽으로 부풀면서 엄청난 음식을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체부와 유문부는 거의 저장의 역할을 못 해주고 이제 뿌시는 역할을 하고요. 위산을 분비해주는 호르몬이 유문부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문 괄약부가 있기 때문에 소화된 음식만 넘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위의 위치에 따라서 다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를 절제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위암 수술을 할 때는 병변이 있는 위를 자르고요. 그리고 림프절을 절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림프절 절제를 같이 하는데 림프절 절제를 할 때 위를 운동하게 하고 위산을 분비하게 하는 미주신경을 같이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할 때 가장 많은 환자, 전체 환자 한 80% 정도는 위를 다 안 자르고 아전절제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래쪽 위에 암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위를 자르게 되면 저장고는 남아있게 되고요. 이 곤죽을 만드는 힘은 전혀 없고 음식을 모았다가 곤죽이 됐을 때만 넘어가게 하는 기능 전체가 소실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2지장이랑 직접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음식이 12지장을 통과하니까 12지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소화액을 만나는데 조금 더 유리하고 12지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물질들도 흡수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음식을 드시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요 소화액은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저장고를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수술하고 초반에는 저장의 역할을 전혀 못 해줍니다. 음식 그냥 위가 매달려 있기만 하고요. 이 신경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초반에는 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음식을 먹어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 전절제를 하면 이제 제일 큰 덩어리를 하나 없애는 거죠. 기계적 저장 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절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소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소화액들은 이렇게 만나서 내려가게 되니까 이 소화액들이 섞이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장고가 남아있어도 일단 1년 정도는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신경절제 했기 때문에 운동성이 떨어지고요. 이런 신경절제 이후에서도 입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유동액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고용물로 바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담즙을 늦게 만난다는 게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전절제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물어보셨는데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암은 암이 심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위에 하부에 절제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의사도 전절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래쪽만 잘라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만 암이 여러 개가 다발한 경우, 암이 3개 이상 있는데 초기 위암이어도 3개인데 전부 다 아래쪽만 몰려 있어도 위쪽 위에 암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전절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시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시기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퇴원하시기 전에 1시간 정도 시켜드리는데 간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맛없는데 한 죽에 하얀 물김치 드시면 영양실조 걸리십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식사량이 좀 늘고 나면 그때부터 간 안 해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적은 양을 자주 드셔야 되고 고형물이 한 번에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랑 같이 드시면 너무 빨리 내려갑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인슐린 분비가 과다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막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물과 같이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입에서 많이 씹으셔야 됩니다. 엄청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충 씹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이지장 천공 때문에 수술을 해보면 거의 곤죽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소화가 돼서 십이지장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왜 소식자들 유튜브 보면 안 넘기시잖아요. 그 정도 씹으셔야 됩니다. 단당류와 지방을 좀 적게 드셔야 된다. 초반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절제는 이렇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담낭절제 받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년에 한 5,700건의 담낭 수술이 행해진다고 하니까요. 쓸개 빠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죠. 담낭을 절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를 알려면 담낭이 원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담낭이라는 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모여 있다가 지방이 많은 음식물이 내려오게 되면 신경에 의해서 한번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지방질을 많이 먹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담즙 자체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시키니까 이 담낭이 없게 되면 지방의 소화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담즙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담즙 분비가 조금 덜 되니까 초반에는 지방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극이 없을 때도 담즙이 자기 마음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 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를 자극해서 위산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담낭절제를 하고 나서는 시기를 기름기 많은 음식 조금 피하시고 위에 자극되는 음식을 좀 피하고 그리고 속이 너무 쓰리면 위산 분비 억제 약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소화는 대부분 적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지나면 거의 완전하게 해소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위암 수술하면서 담낭 절제 같이 하는 경우 많은데 환자분들한테 담낭 절제했는지도 모르실 거다. 훨씬 많은 위장장애는 위를 잘라서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장입니다. 소장은 소화와 특히 흡수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소장은 3군데로 나눠서 의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십이지장이 있고 공장과 회장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십이지장은 제가 수술을 안 하고 공장과 회장은 제가 수술을 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십이지장을 왜 수술을 제가 안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이지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위는 담즙이 흘러내리는 경로가 되겠고요. 요렇게 있는 뒤에 있는 노란색 장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췌장입니다. 그래서 췌장액과 담즙액이 전부 다 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이 부위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암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췌장의 머리나 아니면 담관이나 아니면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겨서 절제를 하게 되면 의사들이 이렇게 붙입니다. 보시면 붙일 게 엄청 많다는 거는
반드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췌장은 중요한 장기니까 붙이고요. 그리고 담즙이 흘러내려오는 관도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소화액이 흘러내려가게 되고 밥을 먹으면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요렇게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심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잘 못 심어서 이 부분은 전부 담도와 췌도를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요. 간담체외과 선생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췌장의 일부가 잘리는 거잖아요. 췌장의 일부가 잘리고 담낭이 잘리는 거고 위에 유문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놓고 나면 담낭 절제를 했을 때 생기는 모든 소화불량은 같이 동반되게 되고 그것 말고는 췌장을 잘라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있죠. 또 췌장액이 분비가 안 되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하는 역할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것은 이 소화의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덜 된다.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한 60% 이상 절제해야지만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일단 잘 안 부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당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 수술하고 나서는 거의 당 체크를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은 저희가 이제 당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이지장하고 체절제술 후의 시기는 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곳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해야 되고 기름기 많은 거 피해야 되겠죠, 역시. 그리고 단당류 섭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혈당 관리 잘 안 되기 때문에 혈당 수치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담낭 절제술 후에 일시적인 습관 말고 평생 유지하는 습관도 있을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담낭은 실제로 담도도 아니어가지고 옆에 그냥 주머니 하나거든요. 그냥 한번 역할 해주는 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혈당 수치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담낭 절제술 한 당뇨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은 사실은 췌장을 수술하게 되면은 당 조절이 잘 안 되지만 담낭에서 흘러나오는 담즙은 지방의 흡수만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분들이 보통 당뇨 시기를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이 조금 더 많은 시기를 권장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분간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당뇨 환자분들은 지방을 조금 많은 음식을 식사하시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변이 둥둥 떠다니는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방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단백질을 조금 높이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십이지장 체절제술 후의 시기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소장입니다. 소장은 소화와 흡수, 특히 흡수는 거의 다 소장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근데 소장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길이가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서만 흡수되는 게 있어요. 십이지장에서는 철, 구리, 셀레늄은 여기서만 흡수가 되니까 십이지장 절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의 결핍이 잘 옵니다. 회장의 말단부에로만 흡수되는 게 또 담즙산염과 비타민 B12가 있어서 담즙산염이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게, 흡수가 안 돼서 잘 안 돌게 되면 지방 분해를 못 시켜주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 비타민 B12는 실제로 빈혈을 일으키거나 말초신경병증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장은 아주 긴 장기입니다. 한 5에서 7m 정도 되는데 사람마다 좀 길이의 차이가 심하게 있고요. 대부분의 수분이 여기서 흡수되고 지방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되면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화학적 소화는 4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거진다, 끝난다. 길어도 8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제 소장을 절제를 했을 때 시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건 이제 소장을 왕창 잘랐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소장이 한 7m 되지만 1m 남으면 이제 걱정합니다.
최소 20%는 남아야지 조금 안심하기 때문에 좀 반 이상 잘랐네. 이러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반 잘라 가지고는 사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초기에 수술 후에 초기에 적응할 때까지는 설사를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사로 영양제를 줘야 되고 비타민과 미량 용소 공급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좀 떨어뜨려 줘야지 머물면서 흡수가 조금 흡수율을 올릴 수 있고요. 문제는 단장 증후군인데 광범위하게 소장을 절제했을 때 생깁니다. 얼마나라고 물어보시면 한 1m? 1m 이하가 남아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최소한 남아야 된다 할 때는 80cm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장 말단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장이 있고 이러면 한 80cm까지는 보는데요. 단장 증후군이 진짜로 발생하면 환자는 집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퇴원하시더라도 이 계속해서 24시간 주사하는 영양액을 들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아주 위험한데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단장 증후군은 혈관이 막혀서 장이 전부 썩게 되면 이거는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우리 크론씨병이라고 있습니다. 크론병은 환자분들이 한평생을 봤을 때 수술을 3번은 받게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소장을 조금 자릅니다. 그러니까 막힌 데가 6군데 있으면 2개 이렇게 묶어서 3군데를 잘라야지 이걸 막 3m 이렇게 자르면 이 환자분들은 나중에 단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소장은 엄청 길기 때문에 엄청 많이 잘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한 번 정말 많이 자르게 되면 회복할 길이 없다. 대체할 게 전혀 없습니다. 위는 다 잘라도 소장이 있어서 흡수하는데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소장은 절제를 왕창 하면 이제 큰일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한 척 하지만 사실 그냥 대장인데 오른쪽 대장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횡행결장을 지나서 좌측 대장을 거쳐서 S자 결장, 그다음에 직장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죠. 요 장을 봤을 때 반 정도를 잘라서 요쪽 장과 이쪽 장이 하는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꼬리처럼 붙어 있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맹장이라고 알고 계시는 충수돌기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요 부위를 맹장이라고 불러서요. 충수돌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죠. 충수돌기는. 그래서 요 회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밸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맹판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맹판이 여기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에서 대장은 그럼 뭘 하냐? 1m 50cm나 되는데 거의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장에서는 물을 좀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이 회맹판을 지나서 회장을 지나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는 전체 수분의 양이 한 1.5L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4L 정도를 전반기 앞쪽 결장에서 전부 다 흡수가 되고요. 전해질이 흡수가 조금 되는데 이 흡수되는 전해질은 소금, NaCl이죠. 그 NA와 Cl이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염소가 흡수가 되고요. 칼륨이 분비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반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변을 차곡차곡 쌓는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주로 균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 비타민 B와 K의 합성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직장과 항문관에서는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 절제를 왕창 했다. 그러면 수분 흡수하는 부위, 오른쪽 대장을 자르게 되면 수분 흡수가 좀 덜 돼서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4주 정도 지나면 전부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셔라. 그리고 이온 음료 좀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섬유질이라는 게 내려가서 대장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대장을 자르게 되면 섬유질이 분해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한 4주 정도만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소화와 흡수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직장을 자르게 되면 이제 이게 배출하는데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대변 실금이 있거나 배변을 자주 해야 되거나 잔변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얼추 좋아지기는 하는데 아래쪽에 직장을 너무 짧게 만들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변을 무르게 하는 음식을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을 무르게 하는 음식의 대표적인 게 지방질이죠. 지방이 적은 음식을 드시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 드시면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강의를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위와 십이지장 쪽에 절제하게 되면 환자분이 요런 상태가 되십니다. 얼마나 몸무게가 빠지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위암 수술하고 나면은 첫 한 달 동안에 가장 빠른 속도로 빠집니다. 한 10%는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3개월까지 계속 빠집니다. 조금씩 빠져서 한 15% 정도 빠지고 6개월 정도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 몸무게가 살짝 회복돼서 전체 1년이 지나면 물론 잘 드시는 분들은 다 회복하시는 분들도 없진 않은데 1년 정도 지나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몸무게 한 5% 정도 빠진 상태로 유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다 정이 많으셔 가지고 암 수술 받았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막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대장 수술하시면 다 이렇게 드세요. 일단 드시는데 기계적 소화에 문제가 없고 사실 소장이 다 멀쩡하게 있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과식 많이 하셔서 이렇게 돼서 사실 저는 위암을 수술하는 의사로서 제 환자들 뵙기가 민망할 때가 많은데 제 옆방에 대장암 환자분들 뵈면 다 이렇게 몸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수술했느냐에 따라서 소화 흡수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보시고 시기를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대장에서 물이 많이 흡수된다고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물은 대장에서 흡수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물을 1리터 조금 더 되게 보통 마시는데요. 물을 안 마셔도 사실은 소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침이 한 1.5리터, 그리고 위액이 2리터, 담즙하고 췌장액 합쳐서 2리터, 소장액이 1,500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난 양이 나오고 이 중에서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안 먹어도 물이 어디선가 나오는데 이 물의 대부분은 몸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는 물들입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콧줄 꽂아 놓으면 계속 나오니까 뽑아도 되냐고, 제가 이제 뽑으러 가면 뽑아도 되냐고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꽂아 놓으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소화액이 엄청난 양이 나오고 엄청난 양은 내 몸 안에서 알아서 흡수가 딱 됩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거는 1,500ml가 넘어가서 1,400이 대장에서 흡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을 다 잘라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다 절제하게 되면 소화액 자체가 조금 덜 나오게 되면서 소장에서 흡수율을 높입니다. 이런 경과를 밟기 때문에 대장을 잘라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사실 제가 오늘 뭐 환자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장루를 뽑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장류를 뽑으면 진짜 이거는 또 다른 장르의 문제여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장류를 뽑게 되면 위치를 어디에 뽑았느냐에 따라서 수분의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류를 뽑았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특히 탈수에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 탈수 중에서도 그냥 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물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이질 불균형이 잘 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하시고 탈수를 줄이기 위한 약제를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있으신데요. 이게 소화와 흡수와 배변은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쪽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자주 안 갔는데 내가 변을 보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저스트 뮤직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이제 화장실에 자주 안 가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변을 보는 횟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정상 카테고리가 넓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가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하로 가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하루에 3번 이하로 가고 양이 많지 않다, 물기가 많지 않다 이러면 이것도 정상변이라고 보고요.
사실 화장실 가는 게 조금 힘들지만 난 일주일에 3번은 가. 그래도 그건 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안한 가을님께서 연세가 많을수록 회복이 아무래도 더딜 것 같은데 입맛이 없으시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고령자 수술을 너무 많이 사실 하고 있어서 힘들어 하십니다, 실제로. 근데, 입맛이 없으실 때 가능한 씹어서 드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예, 완전 보통 보호자분들이 갈아서 많이 드시게 하거든요. 갈아서 드시면 드시기 쉽다고. 근데 그러면 이 식감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입맛이 돌게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입맛이 도는 약도 있기는 합니다. 위암 수술하고 입맛 없으면 약은 안 드립니다. 많이 드셔서 생긴 합병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입맛 없으셔도 정하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간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맛있게. 그리고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영양음료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상품명을 말씀을 드리면 뉴케어라든지 그린비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메드웰도 있고,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메일유업에서 셀렉스라는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이게 다 인터넷으로 배송 가능하니까 하루에 2개 정도 드시면 400kcal 됩니다. 간병회 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히 위암과 이제 상부 위장관을 수술했을 때, 십이지장이나 이런 데 수술했을 때는 2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보 더 먹어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드실 수가 없어요. 여보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요거 먹으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환자분 토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을 정해놓고 간병할 때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조금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너무 잘해드리면 안 됩니다. 식사를 갑자기 왕처럼 차려드리시면 안 돼요. 딱 차려서 깨끗한데 차려가지고 드시면 그거 드시기 싫어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드실 수 있는 간식을 막 적어드려요. 적어드리면서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은 종이컵 반 컵을 드시되 드실 수 있는 뭐 간식거리를 다 식탁 위에 깔아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드세요. 시간 정해서 드시지도 마세요.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계속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요 2가지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크리스탈님께서 저희 어머니는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데 변비인 것 같은데 매번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병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 암이 아니어도 절제를 해야지만 정상적인 변을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드시면 병원에서 일단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검사해보고 사실은 뭐 바이오 피드백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시고, 이 메가콜론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제 장이 너무 늘어나게 있으면 이제 이런 장은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한 병이 아래쪽까지 다 내려왔는데 안 나오면 사실은 좌약을 쓰시거나, 그러니까 드셔서 쓰는 변비 약제 말고 좌약을 쓰시거나 아니면 사실 물리적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제거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지션 브이로그님께서 식사에 주의해야 하는 수술이다 보니 환자들이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환자들이 자주 저지르시는 실수나 오해가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드시면 잘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오해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 이제 수술하고 나면 기능이 좀 돌아오고 위가 짜주는 힘이 좋아지면서 위가 점점 기능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한 2-3년 지나시고 나면 이제 잘 드시니까 제 위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위는 팔 같은 거라서 이렇게 자르면 다시 안 생깁니다. 다만 기능이 좋아질 뿐이고요. 간은 자르고 나면 거의 한 8주 정도 지나면 정상간일 경우에 간암 수술하고 뭐 이랬을 때 간에 간경변이 없는 경우에는 한 4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거의 원래 크기 정도까지도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환자분들이 간이 자라니까 위도 자라지 않나,
소장도 잘하지 않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한평생 조그만 위를 가지고 사시게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죠. 크리스탈님께서 혹시 손으로 제거하는 건 본인이 해도 괜찮을까요?를 물어보셨는데요. 상처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처 날 수 있어서 고무장갑, 요새 라텍스 장갑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끼시거나 아니면 비닐 장갑 끼시고 하는데 부드럽게 빼셔야 됩니다. 변이 정말 딱딱하기 때문에 실제로 빼면서 직장에 상처를 줄 수 있어서 살짝 빼시는 게 좋고요.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더 쉽게 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병원에 오셨는데 엑스레이 사진 봐가지고 아래쪽에 변이 꽉 차 있으면 의사들이 빼줍니다. 손으로. 보통 인턴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이제 인턴 선생님들이 없으셔서 누구라도 하고 있습니다. 저스트 무직이십니다. 저스트 무직님께서 고지방 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들이 수술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방 식품을 드시면 뭔가 되게 막 열량을 많이 낼 것 같잖아요. 저희 학생 때 지방은 1g에 뭐 9kcal 된다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근데 고지방 식품 드시면 설사를 유발하거든요. 이게 흡수가 안 되면서 내려오면서 이게 물을 확 끌어당겨가지고 설사를 확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가뜩이나 못 드시는데 설사를 우리가 왜 일반인들도 설사 한 서너 번 하면 엄청 처지잖아요. 물 다 빠지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아주 좋지 않은 상태가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수가 심하게 돼서요.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회복이라는 거는 이제 지방의 흡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수술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4주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커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도 커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자극적인 음식이죠, 커피는. 커피는 위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드신다고 더 걸리지도 않고, 안 드신다고 해서 덜 걸리지도 않습니다, 위험은. 근데 다만, 수술 초창기에 위든 소장이든 다 평소와 다른 음식들과 소화액들을 받아서 소화를 시키느라 힘든데, 거기다가 자극이 되는 음식들을 넣게 되면 이 소화액들이 훨씬 많이 분비되게 되면서 속이 더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담즙의 분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리스탈님께서 추천하시는 음식이 있을까요? 변을 좀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아래까지 내려가서 이게 볼륨을 늘려주잖아요. 섬유질이라는 게 소화 흡수되는 게 아니라 볼륨을 늘려주기 때문에 딱딱해지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변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변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량이 너무 작아서도 변비가 잘 생깁니다. 저 위암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 거의 다 수술하고 첫 번째 외래 2주차 오시는데 오시면 거의 다 변비 있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먼저 여쭤보는 편입니다. 음식의 양이 너무 적어도 변이 내려가는 양이 너무 작아서 생길 수 있습니다. 저스트 무직님께서 그렇군요. 기억에 많이 나는 환자들이 있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근데 잘 돼서 무사히 집에 가시는 환자분들보다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겼거나 저는 암 환자분들을 계속해서 외래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변기가 높으면 외래 오실 때마다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환자분 외래를 예습을 해서 외래를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환자분 성함만 이렇게 딱 봐도 겁납니다. 이게 결과를 열어볼 때. 그래서 5년의 기한 내에 아니면 5년이 지나서라도 재발을 했던 분들이 훨씬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냥 잘 나와서 제때 가셨고 5년 지나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신 분들은 많이 가슴에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수술하고 퇴원을 일찍 시켜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아기 돌잔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진행성 위암이었는데 돌잔치를 가셔야 되니까 퇴원을 땡겨달라고 하셔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돌잔치를 제가 해봤을 때여가지고 돌잔치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거 돌잔치는 엄마 너무 힘든 일이라서 못 간다고 했더니 환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없는데 돌잔치 사진도 없으면 우리 딸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안 보내드렸고, 이 환자분이 외래를 오실 때마다 재발할까봐 너무 걱정했었고요. 환자분이 이제 10년 팔로업을 마치고, 이제 진행성 위암 환자들은 조금 더 오래 봐서 10년을 보는데, 10년을 보고 빠이빠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아기랑 남편분 같이 오셔가지고 아기 얼굴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 환자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가 되고 나서 느낀 감정을 그 환자분이 딱 말씀하셨을 때,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환자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지금은. 네. 예. 장미꽃이 조아님께서 예습을 하고 가시냐고 물으시죠. 대부분 교수님들이 예습을 하고 가십니다. 특히 암 보시는 선생님들은요. 이게 의사도 놀라기 때문에. 네. 자, 매지션 브이로그님께서 장 건강을 위해 보조식품 사용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각 분야 의사들마다 보조식품에 대해 조금씩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소하고 사소하게 미량 원소들이나 이런 걸 좀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장 건강이라고 했을 때 보조식품은 사실 저는 대단한 보조식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증명된 바가 있는 것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별로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엄청 많은 보조식품을 가지고 오십니다. 먹어도 되냐. 대부분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은 만병을 통치하기 때문에 꼭 제 환자가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종합 비타민 꼭 드시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종합 비타민에 무기질이 들어있는 것들을 드시라고 권해드려서요. 일반인도 드시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절제를 하고 나면 흡수가 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김지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위장관외과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전공의를 할 때 위장관외과의 여자 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제가 학생 때도 안 계셨고요. 전국에 한 분 정도 계셨습니다. 근데 위암이 그때는 발병률 1위여가지고 위암 환자가 너무 많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마지막이 복막파종되고 하면 못 드셔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환자 수술하고 나서 못 드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좀 달 드시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못 드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저희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할 게 많냐.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요. 여자 의사분들이 지금은 조금 많아졌는데 여전히 위장관외과의 여자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암모나이트님께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데 보조식품 먹어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간을 다 뺐거든요, 사실. 간은 흡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간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독성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독성물질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간 수치가 높다는 건 이미 간 실질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 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약이든 하다못해 항생제라도 뭐라도 들어오면 일단 간 기능이 정상일 때만 얘가 독성물질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식품 드시게 되면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갈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이제 외과 분과 중에 이식혈관외과라고 있는데 간 이식을 합니다. 한약 드셔서
내지는 온갖 즙들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즙 드셔가지고 간 망가져서 이식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환자분들이 그래도 막 계속 물어보십니다. 뭘 먹어야 되냐고. 그러면 그래도 테스트가 걸쳐서 돼서 나온 거, 그러니까 어디 사설에서 드시는 거, 어느 정도의 농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 거, 이런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꼭 드시겠다고 하면 제품으로 나와 있고 테스트를 거친 제품은 조금 드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질문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박지연님 질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술 몇 개나 하시나요? 주셨는데요. 수술 많이 할 땐 많이 하고 적게 할 땐 적게 하지만 요새 좀 어렵습니다. 수술 많이 하는데요. 일주일에 주로 저는 위암 수술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위암 수술은 하나 하면 한 4시간 정도 소요돼서 하루에 한 2개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 4개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자잘한 수술들 1시간짜리 소장절제 이런 것도 중간중간 껴서 합니다. 근데 뭐 아시지만 요새 이제 조금 상황이 이래서요.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어서 수술을 조금 줄이면서 병동 환자를 같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수술은요. 제 기억에 남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위식도 접합부에 생기게 남은 수술이 힘듭니다. 식도는 흉곽 안에 들어있고 이게 등 쪽에 붙어있는 장기고, 배는 그래도 위는 이렇게 배 안에 들어있으면서 앞쪽으로 올라와 있는 장기라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면이 있고, 이런 장기여서 위식도 접합부라고 하면 뒤쪽에 딱 붙어있는 장기에 생긴 부위에 생긴 암이어서 이제 그 부위는 수술이 어려운데, 진행성 위암인데 완전히 꽉 막혀서 환자분이 본인의 침을 삼키실 수가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침은 삼켜야지, 하루에 1리터의 침을 뱉고 있는 거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라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수술을 하고 식도 쪽으로 암이 위에 높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식도암 하시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식도암을 마저 이제 식도 쪽을 해결을 하고, 제가 소장을 위를 전절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소장을 다듬어서 소장을 아래쪽으로 다 처리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서 붙여야 되는 수술이었어요. 그 수술을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8시가 됐는데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배는 누워서 수술하고요. 가슴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포지션을 계속 바꾸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포지션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폐도 찌그러뜨려 식도암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올려야 되는데 소장의 길이가 계속 안 올라갑니다. 밑에가 이제 넓게 파지지를 않아서. 그래서 요게 계속 실패를 해서 한 9시쯤 됐을 때 제가 저희 식도암 하시는 교수님한테 오늘은 그만합시다 그랬어요. 교수님 오늘 그만해요.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신체 상태와 정신 상태로 수술이 불가능하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내일 다시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중환자실로 가서 이제 안 깨워서 하루를 재워드리고, 술방 다음날 제가 화요일날 외래 딱 끝나자마자 술방에 올려가지고 9시까지 해서 붙였어요. 결국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제가 요새도 재발은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요새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자가 한 번 더 오면 제가 수술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아마도 또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희 수술팀 안에서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담낭 절제술 후에 고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고기 드셔도 됩니다. 고기는 지방이 아닙니다. 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고기 드셔도 되는데, 다만 첫 한 달 동안은 삼겹살의 지글지글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기름기를 조금 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육을 해 드신다든지 아니면 불고기 정도는 드셔도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위암 수술하고 환자분들한테 고기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고기는 반드시 드셔야 되지만 지방이 너무 많은 부위는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뭐 단백질 먹어서 암 생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 단백질을 우리가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 몸에서 유전자 조합으로 인해서 이상 단백질이 막 발현되는 거지 내가 먹은 단백질이 내 몸의 단백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단백질로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요. 뭐 이상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드시면 설사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 이식이랑 절제술 중에 어느 것이 더 결과가 좋은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뭐가 딱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간 이식 수술은 위험합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간을 누군가가 줘야 되죠.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절제 수술은 그냥 들어가서 환자의 간만 절제하면 되죠. 어느 정도의 간을 절제해야만 하느냐? 완치를 위해서. 아니면 절제하는 부위가 또 등 쪽에 너무 깊은 곳에 크게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잔존암의 기능도 또 엄청 중요합니다. 이미 간암이 생겼는데 간경화가 동반되어 있었다. 이러면 간의 백그라운드가 나쁘기 때문에 간절제술을 조금만 많이 해도 환자가 회복을 못하게 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출혈이 많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이 확보가 돼 있으면 간 이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 어떤 방법이 이렇게 항상 뭐가 제일 좋은가, 뭐가 맞는가 이런 걸 맞추는 거를 다 시험을 봐서 계속해서 맞춰오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병원에 와보니 정답이 없습니다. 환자분 개개인의 상황과 개개인의 암의 위치, 그리고 암의 병변의 깊이 이런 게 전부 다 수술의 위험도와 회복을 좌우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환자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깊게 상의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코올성 간경화 80세인데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김지은님께서 주셨습니다. 간경화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실 80세면 간 이식 수술을 하는 데는 크게 우리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알코올성 간경화도 정도가 있거든요. 스코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간 이식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멜드 스코어라고 부르는 스코어가 있어서 이 스코어가 높으면 높은 순서대로 쭉 리스트업을 해서 이 코너스에서 기증자가 생기게 되면 캔디데이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성 간경화는 엄청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지만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시거든요, 술을.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화기계를 수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섭취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회복된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나 특히 십이지장 쪽을 수술하게 되면 의사와 상의해서 시기를 잘 이겨내셔서 무사히 수술 후에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늘 저의 강의를 유익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